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남 담양의 가마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에 동아리에서 가마골이라는 곳으로 가을 MT를 갔어. 난 사정이 생겨서 거의 막차를 타고 담양에서 가마골로 가는 막차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아저씨가 저기 민박까지는 안 가고 자긴 정류소로 가야 한다고 여기서 내리라고 했어. 가는 길이 가로등도 없고 그냥 시멘트 길인데 정말 어둡더라고. 반대편은 계곡물이 흐르고 그 반대편은 산이 우거져 있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거의 안 보였어. 시멘트만 회색이라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핸드폰을 켰다 껐다 하면서 가고 있었어. 많이 어둡고 산길이라서 좀 위험하긴 했던 것 같아. 얼른 피곤해서 불빛이 나오길 기다렸어. 내가 그다지 공포를 못 느끼는 성격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맞은편에 누가 터벅터벅 좀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것 같았어. 기억나는 건 나보다 덩치가 엄청 컸고 키가 약간 180cm 넘은 것 같았어. 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빠른 걸음으로 내 맞은편으로 오고 있더라고. 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의 내 앞으로 와서 내 옆을 지나갈 때쯤 내가 예전에 우리 집 개가 죽어서 산에다 묻어줬다가 얇게 묻어서 비 때문에 좀 파헤쳐져서 다시 묻어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썩은 냄새를 기억하거든.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 사람 얼굴에 핸드폰 불빛 되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잠깐 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잠깐 냈어.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알고 내가 뒤돌아보면서 네. 이랬다. 그랬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가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한 10분 더 걸어가서 민박집에서 애들이랑 실컷 놀았지. 근데 다음날 가마골로 촬영 간 다음에 그 주변의 절에 들러서 촬영하고 절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제 무슨 이상한 사람 봤다고 후배들한테 했어. 그 이야기를 마당 쓸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계시던 스님이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담력이 세시나요? 담력이 세지는 않는데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야차입니다. 손으로 사람 찢어먹는. 뭐야?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차는 사람이 겁을 먹으면 바로 잘 됐다 싶어 바로 덤빕니다. 자신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그 야차도 덤벼서 좋을 게 없다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끔 보게 될까봐 공포와 두려움 같은 건 마음에 비워놓은 지 오래입니다. 흔적도 안 남기는 미물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왔는데 너무 섬뜩한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야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불교에서 야차라고 불리고 대부분 도깨비라고 불린다네. 그냥 사람을 자기가 사는 곳까지 업고 가서 먹고 뼈는 땅에 묻는다고. 난 사실 겁이 없었던 것보다 그냥 멍청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였어. 다음에 만나면 절대로 저번과 같이 침착하지 못할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농부 귀신. 제가 중1 추석 때 겪은 실화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회사 일로 바쁘셔서 추석만 보내고 새벽에 급히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댁이 워낙 깊은 산골에 있었던지라 흙이랑 풀로 덮여있는 비포장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도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 버거운 실정이었죠. 잠깐만 핸들을 돌려도 옆에 있는 논두렁에 빠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아버지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줄담배를 피우시면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고 계셨고 형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올락말락한 상태에서 조용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 탓에 저 형은 튕겨져서 앞좌석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죠. 어머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아버지께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곡괭이를 든 어떤 남자가 우리 차 쪽으로 뛰어오길래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차에 치인 건 아니냐며 물으셨고 아버지는 일단 그 사람이 차에 치이지는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밖에 나가셔서 찾아보셨는데 사람은커녕 곡괭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차에 타셨죠. 정말 아버지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셨나 보다 하고 어머니는 다시 주무셨고
형은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 급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너무 놀라서 눈만 멀뚱멀뚱 뜬 채로 앞만 보고 있었죠.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희 차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새벽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나라며 그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빛 너머로 그 사람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밀짚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오른쪽 어깨엔 곡괭이 하나를 걸치고 있었죠. 이내 그 사람이 저희 차 쪽으로 막 뛰어왔고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셔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분명 저도 봤고 아버지도 봤죠. 어머니는 또 뭔 일이냐며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차 쪽으로 달려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셔서 자꾸 헛것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할아버지 댁에서 자다가 아침이 되면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돌려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찜찜하셨는지 할아버지한테 요 근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고 계셨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 3개월 전 옆 마을에 살고 있던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농사일로 새벽에 그 비포장기를 걸어가고 계시다가 그만 차에 치여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도 좁은 길에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낸 것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옆 마을 잔치에 놀러 가셔서 밤늦게까지 약주를 하시고 자전거를 타며 그 비포장길을 가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술기운에 만취해서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할아버지 친구분 쪽으로 성큼성큼 달려오시길래 피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돌리셨다가 그만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 잊고 계셔서 저희가 떠날 때 조심하라는 말을 못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새벽에 봤던 그 농부가 정말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한동안 그 농부 귀신이 비포장길에 자주 출몰해서 새벽에 비포장길을 돌아다니는 마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지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깨비.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동기들이랑 철도청에서 레일로 티켓인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기차나 다 탈 수 있는 그 티켓으로 여름에 전국 일주를 했었거든. 3명이서 했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는 잠잘 곳을 따로 안정해두고 여행을 떠났어. 밤 되면 주변에 잘 곳만 얻어서 아침에 일 좀 해주고 진짜 패밀리가 떴다같이 여행했거든. 마을회관에서도 잔 적도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텐트를 들고 갔는데 텐트에서는 2번밖에 안 잤어. 한 번은 하도 깡촌에서 해가 져버려서 주변 교회에 먼저 양해를 구하러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절에 가봤는데 그 절 스님이 공양 시간이랑 어쩌고 하면서 절 안에서는 잠을 재워줄 수 없는데 근처에 잘만한 데가 있다고 알려줬었거든.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절 근처 언덕쯤에 텐트를 치기로 했어. 텐트를 치고 너무 늦어서 그냥 잘까 했는데 텐트에서 자려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이 소주랑 과자 조금 사오기로 했거든. 내가 걸렸지. 그래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소주랑 샀지. 돌아오는 길에 산골짜기라서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휴대폰 불빛으로 땅밑만 비추면서 갔거든. 솔직히 조금 무섭긴 했는데 평소에도 겁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냥 노래 흥얼거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었지. 근데 옆에 길이 아닌데 나무들 헤집고 뭐가 자꾸 부스럭대는 거야. 내가 걷는 거랑 비슷하게 따라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양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좀 쫄았었는데 한 3, 4분쯤 걸으니까 그게 내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실루엣이 굉장히 커서 이거 멧돼지 아닌가 하고 겁이 점점 커지려고 하면서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지. 텐트 쪽으로 계속 걸어갈수록 간격은 좁혀지는데 좁혀질수록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씩씩거리는 숨소리 있잖아. 그런 숨소리를 엄청 거칠고 크게 내더라고. 와 이거 진짜 멧돼지 아닌가 하면서 속으로 큰일이라고 막 긴장 진짜 많이 하고
등에도 식은땀 맺혀서 소름도 살짝살짝 돋고 털도 바짝 서고 그런 상황에 숲을 비집고 탁 튀어나오더라고. 나올 때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돼버린 거야. 침착하게 휴대폰 불빛 있는 곳에 손 뻗어서 휴대폰을 드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플래시 방향을 크게 튀어나온 반대편 숲 쪽으로 비추니까 플래시 쪽으로 고개 한번 까딱하더니 그냥 가는데 키도 그렇지만 덩치가 놀랄 만큼 크더라고. 머리도 엄청 길고. 근데 옷이 스님들 입는 그 회색 옷 같은 거야. 그래서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사람이었네 하면서 올라갔거든. 그리고 텐트 도착해서 놀고 자고 일어나서 텐트 걷고 내려오는 길에 저를 지나쳐 오는데 어제 그 스님이 미소 지으면서 잠은 잘 잤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커다란 스님 때문에 놀랐다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덩치가 큰 스님이면 어떻게 생겼었냐고 다시 묻는 거야. 그래서 대충 머리 길고 옷은 그냥 스님들 옷인데 숨소리 막 내면서 산 돌아다니더라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뭐 혼잣말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는데 아마 아미타불 이런 거 말한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컬트 이런 데 관심 있는 동기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도깨비라고 그러더라. 네 번째 이야기, 해운대. 전 고2 때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었고 공부엔 지질이 관심도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 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호텔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었죠. 그곳은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과 어울려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기에 친구 동생은 다른 자기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여자 둘과 친구 셋이서 술도 한잔하며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가 게임 하나를 제안했죠.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담요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밤 10시 정도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복도 쪽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꺼졌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죠. 게임인즉슨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이 놓고 온 라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게임에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지요. 전 솔직히 담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호텔 안기운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호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그날 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전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여자친구가 걸렸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랑 꼭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나간 지 5분 뒤 친구가 가서 놀래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며 기다렸는데 그때 갑자기 다다다 하고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선 셋이서 울며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랐으면 남자가 울기까지 했던지. 그 친구가 말하길 놀래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3명이서 모두 봤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 창문 밖이 보였던 거지요.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친구 앞이라 센 척하려고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자 울음이 딱 끊기며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 둘과 그 친구까지 셋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제 친구와 전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 누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 큰 아저씨 2명이서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시각은 전날 12시에서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으며 칼로 수십 군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며 놀던 시간에 바로 위층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와 친구는 경찰서에 용의자 신원 확인차 3번 정도 수업을 빠져가며 갔었고 그 뒤로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희가 형사들과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중얼대시는 경비실 아저씨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5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여자 화장실. 역시 학교는 밤에 혼자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있었던 일도 그렇고 내 전공의 기말고사는 그동안 냈던 과제를 다시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시기였어. 그런데 나는 빠진 과제가 너무 많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강의실에 남아서 오늘 밤 전부 해내겠다고 결심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학교는 밤 11시 넘으면 각 층의 출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사람이 있는 강의실을 제외하고 복도와 화장실 할 것 없이 전부 불을 꺼버렸어. 만약 켜두면 수위 아저씨가 오셔서 사람도 없는 곳에 왜 불 켜두냐고 혼내셨어. 밤 1시 조금 넘어서 물통에 물을 갈러 화장실로 갔어.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가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그런데 들어가니까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핸드폰 음량도 크게 했는지 대답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이 어두운 학교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너무 안심했어. 다행이다 하면서 물통을 헹구다가 세면대 위 거울을 본 순간 정말 얼어붙었어. 거울에 비친 화장실 칸에 모든 문들이 전부 열려 있었어.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세면대까지 가는 시간은 2초도 걸리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학교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크게 울리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갔다면 분명 내가 알았을 거야. 최대한 모른 척하고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래서 후다닥 화장실 나가는 문을 밀었는데 문이 움직이질 않아. 비대학 화장실 문은 아무 잠금 장치가 없어.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전부 열리고 아예 잠금 장치나 고정 장치가 없는 문이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처음엔 어디 걸린 곳이 있는 건지 샅샅이 봤지만 어딘가 걸린 곳도 없었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멀쩡하던 잠기지도 않는 문은 꿈쩍도 안 나는 거야. 미칠 것 같아서 손톱으로 문을 긁어도 보고 계속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발로 꽝꽝 찼어.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1시간 넘게 소리 질렀어. 이 안에 사람이 아닌 게 함께 있는데 빨리 나가도 무서울 판에 핸드폰은 강의실 안가방에 있고 화장실 쪽을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올지 겁나고 결국 1시간 반이나 그 안에 갇혀 있다가 한 커플이 발견하고 구해줬어. 두 사람이 밀어도 안 열려서 남자 학생이 멀리서 뛰어와서 발로 뻥 찬 후에야 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 물론 그 뒤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움직이고 내 이야기 듣더니 그 커플도 무서워했어. 잠금 장치도 없는데 왜 안 열리냐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커플은 화장실 바로 앞 강의실에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는 물론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 복도 맨 끝에 강의실에 있던 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위 아저씨 발소리까지 들렸었는데 말이지. 방음 안 되는 학교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 아니, 애당초 화장실 불이 꺼져 있어서 켜고 들어갔는데 대체 안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난 그 뒤로 절대로 밤에 학교에 남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야. 전문대 특성상 2년의 시간 안에 이수를 해야 하기에 실기 과목이 상당수 많았던 학과였던 만큼 4년제만큼 널찍하지 못한 시간과 과제와 늘 씨름하던 때이기도 했어. 더불어 학과 특성상 후덕한 친구들과 오덕하신 친구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늘 제가 있던 학과 쪽 부분은 밤새워서 만화, 애니 과제 혹은 이런저런 과제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전부 소등인 경우가 없었어. 오죽하면 당시 수위 아저씨도 제가 있던 학과 쪽 라인은 늘 사람이 있어 잘 건드리시지 않았어. 내가 겪은 경험은 3가지야. 첫 번째, 2004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문에 기말고사 과제로 당시 존재하던 만화 동아리 망원경 부시를 빌려 당시 과제였던 정물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저녁 10시 즈음 밤새우기로 작정한 나는 한참 그리다가 20분 후에 같이 있던 낙과 그부들은 그냥 집에 간다고 먼저 나간 후
나 홀로 남아서 정물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기억으로 잡지 떼기 작업으로. 수채화 물감으로 패션 잡지 엘르에 나왔던 버버리 향수병을 그리고 있었을 때야. A+를 위해 열심히 그리다가 배가 고파 잠깐 나가 편의점에 먹거리를 사러 나간 시각이 저녁 10시 50분이었을 거야. 그때까지는 복도 라인 불이 전부 켜져 있었고 내가 있던 만화 동아리 부실 외부로 옆 컴퓨터실에는 여아구들이 남아 작업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에 학과 라인층에는 남아있던 사람이 나와 옆 컴퓨터실의 여아구 3명과 학우회실에 있던 당시 2학년 남자 선배 2명이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물건을 사들고 돌아온 시각이 저녁 11시 20분. 돌아왔을 때는 옆 컴퓨터실의 여아구 3명은 집에 갔는지 컴퓨터실 점등과 컴퓨터실 폐쇄돼 있었어. 그리고 우리 학과 측 복도 전등 측 전부 다 꺼진 상태로 복도 끝 너머 학우회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소등이 되어 있었어. 전층이 비상등과 화장실 전등을 제외하고 전부 꺼진 상태였지. 이전에 동대문에서 야간에 옷 장사나 호프집 주방 알바들 주로 밤에 일한 경력이 많아. 암전이나 어두운 곳에는 그리 무섭지는 않았는데 당시 유독 분위기 탓인지 그날따라 묘한 공포감이 밀려왔어. 그리고 다시 작업하기 위해 만화 동아리실로 들어가려는데 설사가 나서 사둔 컵라면과 피자를 방을 문에 걸어두고 재빨리 화장실에 들어가 설사를 뽑아내고 바로 나오고 복도에 다시 나왔을 때 만화 동아리실 문 앞으로 목이 등 뒤로 꺾이고 발목이 안 보이는 남자 형상이 동아리 문을 관통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순간 약 3초간 몸이 경직이 됐어. 이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동아리실 들어가서 야식 가는 건 뒷전이고 너무 무서워서 우선 학우회실에 당시 2학년 늙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냅다 달렸어. 제일 시작점에서 제일 끝에 있는 곳이 그날따라 너무 길어 보일 정도였지. 다급한 마음에 학우회실 문 덜컥 열고 들어갔어. 형들은 당시 맥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식은땀 흘리면서 갑자기 들어온 모습에 맥주 떨구고 놀라 나자빠졌어. 내가 만화 동아리실에서 귀신 봤다고 하니 너도 목 돌아간 귀신 봤나? 당시 덩치 좋고 덕후 같으신 형이 우리 학과 귀신 나오는 곳 2군데 있을걸. 지금 만화 동아리 실이랑 드로잉 일실인데 웬만하면 거기서 밤에 작업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학과 창립 때 99년도 처음부터 귀신 봤다는 애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있어서 보통 애들 야간 작업할 때 만화 동아리 실이랑 드로잉 일실 안 쓸걸. 이라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었어. 그냥 단순히 그러려니 했지. 그래도 당시 너무 느낌이 뒤숭숭하고 무서워. 만화 동아리실에 있던 모든 장비와 야식거리를 늙은 형님들이 있는 학우회실로 옮겨 거기서 밤새워서 작업을 했어. 그 후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귀신 같은 거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 원래 어릴 적부터 귀신 같은 거 많이 봐오긴 했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진짜 귀신 보기 싫었거든. 2번째, 역시 같은 장소 만화 동아리실이야. 이때가 그때 못 꺾인 귀신 본지 4일 후였는데 이번엔 밤새우지 않고 옆 컴퓨터실에서 포토샵으로 CG 과제 마친 후 늦은 새벽 1시에 귀가하려던 때였어. 이땐 저 혼자 본 것이 아닌 같이 있던 2명의 학우들과 생생하게 봤어. 당시 상황은 첫날과 유사하게 복도 전등이 다 꺼진 상태였고 드로잉 2실에선 4명의 남자 학우들이 포스터 물감으로 색채 과제를 하던 때였어. 장소만 다를 뿐 상황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지. 보통 학과 장비들이 당시 고가이고 문 안 잠그고 가면 컴퓨터 램이나 하드를 털어가는 몰상식한 놈들이 있어서 보통 마지막 퇴실자가 문을 잠그고 경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 퇴실할 때 문 잠그고 나오는데 바로 옆 만화 동아리 실 창문에 하얀 실루엣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닌 옆에 있던 2명도 같이 봤어. 게다가 동아리 실 안쪽 창문 높이는 복도 벽에 붙어있는 타입으로 벽 높이가 150cm 정도였는데 창문은 150cm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붙어 있어서 꽤 높은 위치의 창문이었지. 한데 당시 실루엣으로 보인 귀신의 형상은 엄청나게 커서 그 높은 창문에 상반신 실루엣이 보였던 거지. 더불어 말이 안 되는 건 동아리실 안쪽 창문도 같은 위치인데 동아리실 안쪽 창은 파란 시트지로 덮여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나 옆 건물의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거의 밀폐된 스타일이었어. 그 당시 본 선명한 하얀 빛의 실루엣의 귀신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 이유는 당시 학과에 키가 2m가 넘는 학우도 없었고, 더 가관인 건 옆 실루엣이 첫날 본 귀신과 비슷하게 목이 꺾여 있었기 때문이야. 이후 많이는 아니지만 몇 학우들도 괴현상으로 갑자기 10초 정도 아무 이유 없이 정전되었다가 다시 불 켜지는 과정에서 복도 구석에서 얼굴 없는 귀신을 봤다느니 남자 화장실에 똥 싸고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나서 휴지 없어서 그런가 하고 아래로 휴지 밀어 넣어주고 볼일 다 보고 나오는데 나왔더니 정작 그 옆 칸은 애당초 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둥. 밤에 컴퓨터 이실 창문 너머에 여자 귀신을 봤다느니 등등. 당시 목격담이 많았었어. 마지막 세 번째는 2009년 제가 학과 2학년 복학할 때 6월 초로 이 당시도 기말고사 시즌이었어. 이때 당시 전에 귀신 나왔던 생각을 미처 생각 못했던 때로 펜시 디자인 작업 때문에 밤새야 할 일이 생겨 나의 드로잉 일실에서 잠을 자게 됐어. 편하게 자고 싶어서 책상 위에 이불 깔고 잤었어. 이 당시 실수한 게 불을 그냥 켜고 잤어야 하는데 껐던 게 문제인 건지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포스터 칼라 통이 저절로 굴러떨어지고 쿵쾅쿵쾅 거리는 알 수 없는 소리와 무언가 칠판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까지. 바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잘까 하다가 귀찮다고 이어폰 꽂고 자다가 버티고 있었어. 이때 진짜 무슨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었나 봐. 새벽에 무심코 잠시 눈을 떠 창가 쪽으로 돌렸을 때 내가 있던 층은 4층인데 창문 너머에 이번엔 얼굴에 흰자만 있고 몸 전신이 하얗고 머리 부분은 뭔가에 맞아서 뭉개져 있는 귀신을 보게 됐어. 순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눈 바로 감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은 채 자자 이 생각 하나만으로 버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 깔려있는 이불자리 정리하고 해당 펜시 디자인 시간 때 문득 작업하다가 같은 나이 또래 학우에게 나 귀신 봤다라고 말하자 학우알 구락하지마 넌 무슨 놈의 귀신을 밥 먹듯이 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어. 그러다 어느 날 조교님과 술 마실 기회가 생겼어.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말을 하다가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 당시 조교님도 자기도 학생일 때 작업하다가 드로잉 일실 창문 너머에서 모가지 귀신 봤다고 하는 이야기에 잊고 있던 2004년도 때 만화 동아리 실과 드로잉 일실에 귀신 나온다는 게 그때 떠올랐어. 참고로 현재 학과는 제가 졸업한 이후 개명됨과 동시에 만화 동아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스테이션실과 강의실 라인이 공사로 통해 위치 변경이 있었어.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몇 후배들도 얼핏 이상한 경험이랑 귀신 봤다는 애들도 있었어. 그게 정말 귀신이었는지 헛것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 여담으로 당시 그쪽 동네 노인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20-30년 전 부천대 위치인 춘해동이랑 중동 일대가 공장이나 논밭이었지만 훨씬 전인 오랜 옛날에 그 장소가 일제강점기 때 사람 죽어서 매몰된 장소라고.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해주셨어.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그런가 보다 했지만 혹시 부천대 나온 학우들 중에 저 내용 이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없어? 6번째 이야기, 야산의 이상한 집.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야산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 야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전거를 타고 야산으로 향했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은 낡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 집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과 낡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은 말라 있었고 안은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우물에 돌을 던져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힘을 주어 열어보니 쉽게 열렸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정말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하고 그 눈빛은 마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집안을 탐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2층은 더 어두웠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을 나눠서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형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인형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방을 나와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방을 탐험하고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인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리며 겁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인형이 정말로 움직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안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문은 낡고 녹슨 철문이었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기 찬 공간이었고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마치 어떤 의식을 행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큰 원형의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판 위에는 붉은색의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액체가 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지하실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에 불이 꺼지고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서 불을 켜보았지만 손전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 한쪽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노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빨리 나가야 해.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말을 듣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을 따라 문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었고 우리는 재빨리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노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우리를 구해주었지만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 집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그 집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